우리가 한 철학자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의 사상만큼이나 그의 삶에 얽힌 이야기들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은 죽었다는 선언과 초인 사상으로 세상을 뒤흔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 주위에는 수많은 전설과 오해들이 마치 안개처럼 자욱하게 서려 있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니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흥미로운 사실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절반의 진실이거나 혹은 완전히 꾸며진 신화에 불과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비 신화라고 부릅니다. 몇 번이고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좀비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 대중의 기억 속을 배회하는 이야기들이죠. 놀랍게도 니체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진 교수나 철학자, 지식인들조차도 때로는 이러한 신화들을 무심코 반복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우리 인간이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일 겁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철학을 설명할 때 철학자의 삶에 얽힌 극적인 일화 하나를 곁들이는 것은 청중의 흥미를 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감동적인 이야기는 딱딱한 진실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매력적인 이야기의 커튼을 걷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니체 전설들이 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종종 그의 철학 자체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신화 위에 세워진 철학자의 모습은 결국 모래성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래성을 허물고 더 단단하고 진실된 니체의 초상을 다시 그려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니체를 둘러싼 5가지 가장 유명한 오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니체는 친구가 없는 외톨이였다. 이것은 니체를 고독과 광기의 아이콘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그의 외로움이 결국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식의 주장으로 이어지곤 하죠. 어떤 이들은 그를 시대의 지식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소외된 패배자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그의 고독을 초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던 것처럼 미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니체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그중 일부는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쇼펜하우어 철학에 심취했던 파울 도이센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문헌학자로서 동료인 에르빈 로데, 카를 폰 게르스도르프와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특히 니체와 로데는 스승이었던 프리드리히 리츠 교수로부터 디오스쿠로이, 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떨어질 수 없는 쌍둥이 형제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을 멘토로 삼고 따랐습니다. 위대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와 그의 아내 코지마, 그리고 저명한 역사가 야코프 부르크하르트와도 깊은 교류를 나누었죠. 또한 헬렌 치머, 말비다 폰 마이젠부크, 메타 폰 살리스, 그리고 루 살로메와 같은 지적인 여성들과도 진심 어린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가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스위스 알프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때조차 친구들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서전인 이 사람을 보라에서 친구 하일리 폰 슈타인이 자신을 방문했던 일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말년에는 페터 가스트라는 필명의 친구가 그의 편집자이자 속기사 역할을 해주었으며 신학자 프란츠 오버베크와는 평생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1889년 니체가 토리노 광장에서 쓰러졌을 때 한달음에 달려와 그를 병원으로 옮긴 사람도 바로 친구 오버베크였습니다. 물론 그의 우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그너와의 관계는 틀어졌고 루 살로메와 파울 레와의 우정은 가슴 아픈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우정은 변하고
어떤 관계는 끝나기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몇몇 우정의 끝을 근거로 그가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니체의 철학이 고독의 가치를 강조하고 그가 실제로 혼자 걷고 사색하고 글을 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그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를 알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특히 1대1 대화나 소규모 친구들 모임에서 그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시끄러운 군중과 허세, 가득한 사교 모임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피상적인 관계의 넓이가 아니라 지적인 깊이를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우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니체가 외톨이였다는 신화는 그의 삶의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 오해, 그의 철학이 그를 미치게 했다. 이 주장은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치며 기존의 모든 가치를 전복시키려 했던 위험한 사상가. 그 위험한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든 나머지 스스로의 정신을 파괴해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완벽한 비극처럼 보입니다. 놀랍게도 이 주장은 다른 철학자들 사이에서 종종 제기되곤 했습니다. 철학이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은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사상은 위험하며 그렇기에 올바른 사상, 즉 나의 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화 역시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니체의 정신붕괴는 그의 철학 때문이 아니라 평생 그를 괴롭혔던 명백한 생리적, 위학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그의 삶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그의 가족력을 살펴보죠. 니체의 아버지는 그가 겨우 5살 때 원인 불명의 뇌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1년 후에는 어린 남동생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니체 자신은 9살 때부터 지독한 편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눈을 감을 때마다 시야에 빛과 형상들이 떠다니는 광시증 증상을 겪었고 시력은 점점 나빠져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교수직에서 은퇴해야만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던 나이인 36세가 되자 그는 매일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예감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자신의 광시증 증상을 털어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광기가 시작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의 편두통은 주로 머리 오른쪽에 집중되었고 그의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였습니다. 그는 햇빛이 눈에 극심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밖을 나설 때는 항상 양산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가 친구 페터 가스트에게 자신의 말을 받아 적고 편집해달라고 부탁해야 했던 이유도 눈에 무리가 가서 하루에 오랜 시간 책을 읽거나 글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889년 토리노에서의 갑작스러운 정신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그의 몸과 정신을 잠식해온 질병이 마침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니체 자신조차 언젠가 자신의 정신을 앗아갈 것이라고 예감했던 비극의 정점이었던 셈이죠. 오늘날 의학자들은 그의 병명을 뇌종양이나 카다실이라는 유전성 뇌졸중 질환으로 추정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남동생의 일은 죽음 또한 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재의 위험한 사상이 그를 미치게 했다는 이야기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수학자 존 넷이나 기이한 행동을 보였던 체스 챔피언 바비 피셔처럼 우리는 천재와 광기라는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존 내시는 조현병을 앓았고 바비 피셔 역시 정신질환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천재성이 광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병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어떤 의사도 환자를 진단하면서 그의 철학이 병의 원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니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그의 철학이 아닌 그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사상이 그를 미치게 했다는 신화는 평생을 육체의 고통과 싸우며 이대한 사상을 일궈낸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을 가리는 낭만적인 거짓말일 뿐입니다. 세 번째 오해, 니체는 매독에 걸렸다. 이것은 아마도 니체를 둘러싼 가장 유명하고 자극적인 신화일 것입니다. 그의 정신 붕괴 원인을 설명하는 또 다른 가설이죠. 이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유럽 남성들 사이에서 매독은 매우 흔한 질병이었고 니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여성과의 관계가 서툴렀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매독의 말기 증상 중 하나가 정신착란과 신경계 손상인데 이는 니체의 증상과 일부 일치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예나의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담당 의사는 그를 매독 환자로 진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문가의 진단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 이야기는 기정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연구는 이 진단이 명백한 오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의사는 그의 두통과 정신착란을 근거로 매독을 의심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의 두통은 9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니체가 사춘기도 겪기 전인 9살에 매독에 걸렸을 리는 만무합니다. 설령 그가 성인이 되어 매독에 걸렸다고 해도 그의 오랜 두통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다는 말이 됩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 말기 매독 환자는 보통 6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당시 250명에 가까운 환자 기록 중 10년 이상 생존한 사례는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신붕괴 이후 11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혀를 떨림없이 내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기 매독 환자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혀를 똑바로 내밀지 못하며 이는 당시 매독 진단의 결정적인 기준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광기 시절 노트 역시 매독 환자의 글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매독 가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거의 실명에 가까웠던 시력, 광시증, 그리고 두통이 머리 한쪽에만 집중되었다는 사실 등은 매독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증상들은 뇌종양이나 유전성 뇌졸중 질환의 가능성을 훨씬 더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매독이라는 오명은 그에게 끈질기게 따라다녔을까요? 그것이 더 자극적이고 스캔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암시하며 그의 철학을 병든 정신의 산물로 폄하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였죠. 니체의 친구 파울 도이센이 전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마차꾼의 실수로 호텔 대신 사창가에 가게 된 니체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피아노 앞으로가 연주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역시 전해 들은 이야기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실제 삶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자극적인 추측과 오진이 만들어낸 매독 환자 니체라는 이미지가 진실을 압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 증거들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독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오해, 니체는 채찍질당하는 말을 껴안고 쓰러졌다. 이것은 니체의 정신 붕괴 순간을 묘사하는
가장 극적이고 유명한 장면일 것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의 광장에서 한 마부가 말을 잔인하게 채찍질하는 것을 본 니체가 달려가 마부와 말 사이를 가로막고는 나는 당신을 이해한다고 외치며 말에 목을 껴안고 울부짖다가 그대로 쓰러져 광기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강렬해서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니체의 철학이 동정심을 노예의 도덕이라 비판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한 미물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동정심의 폭발로 무너졌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고 상징적인 결말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장면,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니체가 정신적으로 붕괴하기 전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토리노의 집주인은 니체가 돈을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파트를 신전처럼 보이게 하겠다며 벽의 모든 그림을 떼어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나체로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스스로를 디오니소스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칭하며 광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집주인은 이 모든 기이한 행동들을 걱정하며 기록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말을 껴안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출처는 니체가 쓰러지고 11년이 지난 1900년, 즉 그가 사망한 해의 한 이탈리아 잡지의 익명으로 실린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출처불명에 들은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니체는 이미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명성을 얻고 있었고 그의 삶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할 극적인 이야기는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장면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 나오는 한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꿈속에서 채찍질 당하는 늙은 말을 보고 달려가 그 목에 입을 맞추며 흐느낍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미 유명했던 소설의 한 장면이 11년 뒤 누군가에 의해 니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로 재창조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후에 한 이탈리아 학자가 이야기의 진위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아냈는데 바로 니체의 집주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시 어린아이였고 수십 년이 지난 후 노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조차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을 뿐입니다. 3차, 4차로 건너들은 불확실한 기억인 셈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니체의 철학을 비판하고 싶었던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거봐, 연민을 부정하던 철학자도 결국은 억누를 수 없는 연민 때문에 무너졌잖아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실에 기반한 역사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문학작품에 가깝습니다. 5번째 오해, 니체는 루 살로메에게 2번 청혼했다 거절당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앞선 4가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근거가 매우 불확실한 의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880년대 초 니체는 그의 2 친구, 지적인 여성이었던 루 살로메와 철학자 파울레와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3사람은 함께 철학 공동체를 만들자는 꿈을 꿀 정도로 가까웠죠. 하지만 이 관계는 갑작스럽게 파탄나고 니체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흔히 알려진 이야기는 니체가 루살로메와 사랑에 빠져 2번이나 청혼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루살로메가 파울레를 선택해 떠나버리자 이에 상처받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심지어 명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지필계기가 되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유일한 출처는 바로 당사자인 루살로메 자신입니다. 그녀는 니체가 사망한 지 한참 후에 쓴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루살로메는 당대의 수많은 지성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을 매료시켰던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녀가 많은 남성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야기의 다른 쪽 당사자인 니체는 이미 세상을 떠나 반박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니체가 그녀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는 연인 관계보다는 그녀를 자신의 철학을 이어받을 제자로 여기는 듯한 뉘앙스가 더 강하게 풍깁니다. 그는 낭만적인 감정보다는 지적인 유대감을 더 강조했죠. 물론 그가 루살로메에게 연정을 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관계가 깨진 이유는 단순히 치적 문제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셋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던 친구 그룹에서 2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남은 한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니체는 자신이 꿈꾸던 철학적 삼위일체가 깨진 것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50년 전 한 사람의 마음속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한참 후에 쓰인 한쪽의 회고록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편지들 뿐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증거들을 가지고 니체는 2번 청혼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주장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니체를 둘러싼 5가지 신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친구 없는 외톨이, 자신의 철학에 미쳐버린 사상가, 매독 환자, 말을 껴안고 쓰러진 감상주의자, 사랑에 실패한 남자. 이미지들은 모두 허구이거나 과장되거나 혹은 불확실한 이야기들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아니면 어떤가? 신화가 더 재미있고 교훈적인데, 하지만 이러한 신화들은 니체라는 인물을 폄하하고 그의 철학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구실로 작용해왔습니다. 신화의 장막을 걷어내고 바라본 진실 속의 니체는 훨씬 더 흥미롭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지독한 육체적 고통과 싸우면서도 삶을 긍정하고 자연을 긍정하는 철학을 찾아 헤맸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날 양산을 쓰고 거리를 걷는 모습, 자신의 돈을 찢어버리고 아파트를 신전으로 만들려 했던 기이한 모습 속에는 낡은 신화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다채로운 인간 니체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그림에 그를 가두는 것은 그의 철학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니체 전설에서 벗어나 소문과 뜬 소문이 아닌 그의 글과 그의 진짜 삶을 통해 그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화보다 더 위대한 한 인간의 투쟁과 사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니체의 진실처럼 지식의 장막을 걷어내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